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 합병과 관련된 기업결합 심사를 요청함에 따라 아마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는 법률에 의거해서 시장 조선산업에서의 경쟁 제한성이 포함한 기업결합 심사를 이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의 조선산업에서의 여러 가지 이 합병이 갖고 있는 문제에 대한 질이 있었고, 이 질에 근거해서 최종적으로 국내적으로 이제 입법적인 심사만 나오는 상태에서의 마지막 관심이 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바로 그러한 공정위가 기업결합 심사에 있어서의 적정하게 해달라는 그런 어떤 요구와 함께 그동안 있어왔던 이 대우조선과 합병에 대한 부당한 이 합병 조치에 대해서 논의를 모아가는 직담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계 감사를 하고 했어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제 그때 당시 그 대우조선의 회계팀 분들 지금은 거의 다 떠나셨는데 지금 요즘도 만나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편한 말씀부터 해보면 제가 알기로 그때 대우그룹에서 이렇게 돈을 버는 회사가 대우조선이 유일했습니다. 그 부문에서 여러 가지 대우 자동차도 있고 또 뭐도 있겠습니다. 대우 자동차 그다음에 뭐 이렇게 버스 부분, 상용차 부분, 버스 상용차 이쪽 대우 중공업이 있었으니까 주대우 이런 데도 있었고 했는데, 주대우는 자금을 만지는 데 있어서 돈 만지는 데 그 아주 특화된 기술이 있어서 많이 고가의 스카웃이 돼갖고 나중에 이제 주도는 자원의 경우 주범주로 다시 만났는데요. 이렇게 이제 수익성이 있진 않았고, 대우조선이 그때 당시 되게 수익성이 괜찮았고, 그때 했던 말씀들이 대우그룹이라는 것을 털어내버리면 캐시카우로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회사가 성장할 뭐 그런 기반이 마련되어졌다 이렇게 말했는데, 한번 저도 사실 오늘 새벽에 이런저런 걸 생각해보다가 일정 한번 보십시오. 제가 여러 차례 이제 말씀했던 내용입니다. 먼저 아래를 보시면 2000년 10월경에 이제 회사가 만들어졌는데요. 첫 번째 표. 이때 2000년도부터 2007년까지는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영업이익 보시고 영업현금으로 보시고, 제가 항상 영업이익, 영업현금으로 이렇게 대조하는 것은 영업이익은 분식이 가능한 지표에 반해서 영업현금으로는 분식이 불가능한, 있는 그대로 직관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2000년도부터 2007년까지 영업현금은 아주 우수합니다. 8,500억, 2,700억, 6,300억 쭉 가시면서 2007년에는 1조 8천까지 영업현금으로. 영업이익도 좀 비싼 흐름이 있긴 있습니다. 중간에 음수가 뛰긴 합니다만은 전반적으로 회사는 아주 괜찮았다. 그리고 문제는 이제 이게 우연인지 어쩐 건지 모르는데 아래표 보시면 이명박 때부터입니다. 이명박 때부터 보시면 영업이익 먼저 보십시오.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이거 분식이 가능한 지표이고 일반 기자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먼저 접근하는 지표이긴 한데, 영업이익을 보시면 계속 흑자입니다. 2008년 1조 6,800억, 2010년 1조, 2011년 1조 1,000, 2012년 4,500억, 이렇게만 보면 아주 우량한 회사이죠. 그런데 회사의 실상이라고 할 수 있는 분식을 걷어낸 지표를 본다면 2008년도에 마이너스 3,100억, 200억 적자, 2009년 1조 3천억 적자, 2012년 7천억 적자, 2013년 1조 3천 적자. 회사는 썩어갔던 거죠. 제가 아까 새벽 이야기를 했는데, 죄송한데 별표가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안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별건 아니긴 합니다. 제가 매출을 한번 쭉 뽑아봤습니다. 매출을 한번 보시면 2001년도에 3조입니다. 2002년도도 3조, 그냥 조 단위로 말씀드릴게요. 2003년, 4년, 5년 4조, 2006년 5조, 2007년 7조인데 눈여겨볼 것은 3조, 4조, 4조 이럴 때 대단히 영업이익도 훌륭하고 영업현금흐름도 훌륭하고, 비율로 따지자면 15% 안팎의 영업이익, 영업현금 흐름을 창출해냅니다. 아주 우량한 회사이죠. 그런데 2008년도부터 보시면 매출이 그 2001년, 2002년 이때에 비해서 4배가량입니다. 4배가량 는 추세가 이렇게 11조, 12조 쭉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회계사로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매출이 3조일 때 안정적으로 그 아주 높은 이익을 창출하다가
매출이 4배가 느니까 회사가 완전히 망가져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히 특이한 지표이죠. 뭐 쉽게 못 보는 회계사 사실 매출과 대비했을 때 이와 같은 영업이익, 영업현금 흐름은 저보고 이런 걸 봤냐 그러면 저는 못 봤다고 할 것 같아요. 처음 본 것 같아요. 솔직히. 이거 뭐 어떤 설명 한번 지금부터 해볼 건데 참 설명하기도 난감하고 한번 이런 말씀 드려보고 싶은데 제가 아까 이제 대우조선해양 이렇게 그 회계팀 직원분들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뭐 송년회 때도 만나고 하고 하는데 그분들 만나면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더라고요. 매년 하는 얘기가 뭐 이 이슈가 그리 가기지도 않고 그분들이 먼저 하는 게 올해는 현대중공업에 비해서 또 삼성중공업에 비해서 2위가 됐다, 3위가 됐다 이런 이야기. 항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1위냐 2위냐 3위냐 하는 것은 매출 순위입니다. 다른 거 전혀 상관없이 뭐 영업이익이 얼마다, 영업현금은 그 원감생심이고 항상 매출이 우선순위더라고요. 오직 매출 순위로 우리가 삼성중공업을 앞섰네 뒤섰네, 뭐 현대중공업을 얼마만큼 육박했는데 저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회사가 3조 4조 매출할 때는 아주 우량하고 대량의 이익을 창출해내다가 어떻게 된 회사가 12조의 매출을 하니까 완전히 자빠져 버리냐는 거죠. 제가 솔직히 뭐 그 이후로는 이렇게 전면적으로 뭐 회계감사 한 적도 없고 대우조선을 그냥 이제 신문에 나온 정도로만 파악하는데 이건 그게 아닐까 싶어요. 저가 수주. 무조건 현대중공업보다 나는 더 많이 수주해서 매출 순위를 올려야 되겠다. 전형적인 또 이제 이게 전문 경영인들의 딜레마이기도 하죠. 우리가 이제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게 맞냐 틀리냐 했을 때 이제 경영비용 뭐 이렇게 대리비용을 말씀할 때 경영자들 입장에서는 소유자들한테 오너들한테 자신들의 경영 실적을 매출로서 또 이제 뭐 분식된 영업이익으로 그 실적을 나타낼 수밖에 없으니까 자꾸 이런 지표를 내세우는데 아마 제 추정컨대 전형적인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이런 겁니다. 회사가 3조 4조일 때 아주 우량했다는 거, 그리고 2018년 이제 어떻게 보면 구조로 매출이 떨어지고 나서 지금 현금으로는 영업이익은 아주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9년 1분기에 영업현금으로 1분기 현금흐름이 1조였고요. 영업이익이 2천억이었습니다. 2018년 즉 구조로 매출이 떨어지니까 영업이익이 1조가 됐고 영업현금은 7천억이 됐습니다. 저는 조금 이제 여기까지 말한 이상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싶은 게 과거 2008년도부터 2015년까지 이것은 저는 전적으로 산업은행의 경영체입니다. 이것 말고는 어떻게 설명할 다를 길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이야기 나왔었던 것 중에 하나가 둘을 합병해야만 된다. 이제 세계 조선 시장에서 대형 조선사가 3개가 있을 이유는 없다. 그래서 1위인 현대중공업과 이 대우조선해양을 뭐 합병해야 된다 이런 논의가 있는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는데 요즘 뭐 일본을 비유하면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는데 일본에는 자동차 회사가 보니까 7개가 있더라고요. 뭐 독일은 뭐 더 잘 아시겠지만 굴지의 자동차 회사가 뭡니까? 벤츠, BMW, 아우디가 있을 거고 또 다른 몇 개가 있을 텐데 다들 한 5, 6년 전, 2008년, 10년 전이 되겠네요. 금융위기 때는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회사가 5개 정도만 살아남을 거다. 그런 분석이 아주 많이 흘러나오고 있었는데도 지금 이와 같은데 굳이 세계, 뭐 국내 내수라고 하면 뭐 있지도 않을 텐데 내수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라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선박시장에서 굳이 이렇게 경쟁력 있는 회사를 죽일 필요가 있나. 이런 소문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데 저도 이제 좀 전에 직전에 봤는데 이런 소문들이 돌더라고요. 뭐 요체에서 이동걸 회장께서 여러 가지 산업은행 행장으로서 대우조선에 대한 어떤 부담을 털어버리고 어떤 다른 좋은 위치로 가기 위해서 이것을 꼭 어떤 털어내야 될 문제로 보고 있다. 이런 말들이 루머들이 돌던데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만 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지표들로 봤을 때 이건 전적으로 산업은행의 책임입니다. 산업은행의 경영 책임이지 회사가 떠맡아야 회사의 경영 그리고 회사의 영업과 관련해서 떠맡아야 될 부분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발제문에도 간단히 썼습니다만 저는 그날 박상희 교수님도 토론회에 계셨던 걸로 저는 기억하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박상희 교수님과 저를 비롯해서 몇몇 안 되고 다른 분들은 다 대우조선의 3년 전쯤에 3년, 5년 전쯤 될까요? 더 됐을 수도 있는데 이 정권 이전이니까
대우조선이 이와 같이 그러니까 이제 수조 원의 손실 규모, 수조 원의 공적 자금 투자하고도 회사가 이렇게 망가진 데는 적절한 시기에 구조조정을 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당시 김상조 정책실장도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했는데 참 힘겹게 그때 이제 토론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이제 하나 그 어렵게 인용을 했었던 게 하나금융투자 이제 박노현 연구원의 이런 그 진술인데 그 LNG선을 중심으로 한 선박 매출이 늘어날수록 대우조선해양의 이익 규모와 현금으로는 향상될 것이다. 2016년 그러니까 3년 전이네요. 그리고 그때 이제 여러 가지에서 봤던 게 그 당시 중국과 경쟁에서 헤쳐나가기만 하면 중국 조선사들이 경쟁에서 탈락할 수 있고 앞으로 그 경쟁을 이기고 나면 조선시장에서 대우조선해양은 충분한 경쟁력과 이런 것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사실 그분 말씀대로 됐습니다. 제 생각엔 이와 같이 멀쩡한 회사, 뭐 좋은 회사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그 말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좋은 회사를 죽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시간은 거의 다 돼가는데 마지막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면 진보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모 주간지에서도 야 이게 인적 분할이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물적 분할인 현상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건 민주노총의 과도한 주장이다. 이런 그 기사를 봤는데요.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에 인용하면서 기사가 비꼬는 것 같은데 제가 하나 여기 이제 그 하나 별제용 내용이 그겁니다. 국민연금이 알면 또 화내고 지랄할 텐데 국민연금 수탁자 전문위원회 회의 내용입니다. 뭐 유출되면 안 된다고 할 텐데 여기에 있는 부정적 측면입니다. 그 대우조선 해양과 관련된 것입니다. 주된 매출 부분에 비상장화에 따른 그렇죠. 사업회사의 비상장화에 따른 기존 주주의 통제가 약화되는 반면 지배주주의 영향력은 확대되어 그 전몽준 일가의 영향력은 확대되어 주주가 훼손이 우려된다. 소결 이렇게 보면 비슷한 내용입니다. 반면 주된 매출 부분의 비상장에 따른 주주 통제 약화에 따른 주주가 훼손 우려가 생겨난다. 그리고 국민연금의 유사 사례에서는 쭉 보시면 물적 분할 시 주된 매출 사업을 비상장사로 분할하여 기존 주주의 통제가 약화될 경우 반대한다라고 해서요. 참고로 뭐 이런 내용까지 필요할지 모르겠는데 당시 회의에서는 처음에는 4대3으로 반대가 나왔었습니다. 여차저차. 그런데 뭐 국민연금 수탁자 전문위원회 특성상 재벌한테 불리할 것 같으면 순간 한 명이 이제 갑자기 말을 바꾸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반대로 돌아섰었는데 그 아래 유사 사례도 나오지만 찬성 사례, 반대 사례도 나오고 반대했어야 됐습니다. 정확히 일치한 사례입니다. 종전의 그 사례와 위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찬성으로 갔던 이유는 자산 총계 비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낮아서 찬성할 수 있었던 거고 이와 같이 매출 비중, 영업 비중이 모두 높으면 이건 반대해야 된다라는 명시적 기준이 있어서 이제 종전의 기준대로라면 반대를 했어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건 여하튼 뭐 물적 분할이라고 해서 이게 무차별하고 전혀 뭐 노동자들 그리고 주주들에게 이해관계가 없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억측이고 뭐 황당한 이론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참여에 대해서도 주체에는 이름 못 넣는 이유가 오해 없으시길 바라는데 이렇게 바깥에서 하는 형태가 더 나을 수도 있다 하는 거고 저희도 이제 계속 저희 경제금융센터는 이 사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끝까지 관찰하고 계속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